지킬 사람, 이길 사람 홍영표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홍영표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했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홍영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약속드립니다. 첫째,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습니다. 재보궐선거 패배를 깊게 성찰하고 수습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더 경청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되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습니다. 경선 관리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선,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이 단결하는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에 입각한 공정한 대선 경선을 치르겠습니다. 둘째,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정권 재창출입니다. 셋째, 당이 중심이 되어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과거처럼 싱크탱크 등 후보의 사조직이 아니라 당의 주요한 공약과 정책을 당론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당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174명의 국회의원과 80만 권리당원, 400만 당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량을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모아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늘 위기를 돌파해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대 국회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 정부 개혁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5법을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검찰이 막는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통념을 깨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선이 329일 남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많이 반성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늘 전진해 왔습니다. 70년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포용 국가의 길을 열었고 K방역과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켰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문재인 케어 등 21대 국회에 와서도 많은 입법과 민생 과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길입니다. 이제 담대한 진보로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4차 산업의 혁명에 맞게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고 대기업, 공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풀기 위해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야당까지도 설득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습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 뛰어난 설득과 협상의 능력, 맡은 일을 반드시 완수하는 책임감, 정치인 홍영표가 국민과 당원 앞에 보여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증된 위기 해결사, 저 홍영표가 돌파, 단결, 책임의 리더십으로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선이 있는 해 이제 룰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경선 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면 1차적으로는 대선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선 후보들이 전원이 합의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할 때만 경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어제 다른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내놓고 있는데 당 대표 되신다면 어떤 보관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정책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참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세웠지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2차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많이 보완이 됐고 저는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이제 좀 제대로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금융기재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히 생애 최초에 주택이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실소유자,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은 현실에 맞게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례를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것들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뭐 작년부터 우리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뭐 세계적으로 그동안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졌다든지 코로나로서 양극화 현상, 또 공급 부족의 문제, 또 금융 규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의 어떤 적정한 어떤 시기를 좀 놓쳤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 4월 달에 집값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은 강남 집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는 좀 안정돼가고 있고 하향화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부동산 정책의 기본 기조나 방향을 흔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오소영 후보가 일주일 만에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다 풀겠다 이랬는데 저는 이게 시민들이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변에다가 60층, 70층 고층 아파트를 전부 다 들어서게 하는 것이 우리 서울을 위해서 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정책의 지금 기조와 방향은 크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흔들면 시장이 더 앞으로 불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뿐만 아닙니다. 중년의 세대들도 생애 최초의 어떤 주택 구입에 어떤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선거 전에 종부세하고 보유세 관련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도 저희가 참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바로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미국을 보면 미국이 그 보유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들이 언론인들이 뭐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세 문제도 이게 사실을 좀 저희가 검토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저희들이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더라도 일가구의 경우에는 부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두 가구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많이 부담을 시켜서 시켰는데 저는 이 문제도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10억에서 12억으로. 그러나 또 하나 저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아마 누구나 양극화라고 할 겁니다. 빈부격차, 소득불평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이런 것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우리가 또 그런 재정적인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것을 국민들과 함께 또 야당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말 국민한테 공론화를 시켜서 진짜 서울과 또 북한산, 부동산 밑에 60층, 70층 보도 제한을 다 풀어가지고 재개발 아파트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 이런 것도 좀 묻고 싶고 종부세도 지금 서울이 약 300만 가구거든요. 아파트가 150만 가구, 일반 단독가 열리고 이런 게 150만 가구거든요. 약 한 35만 가구가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을 잘 보고 그 구간, 그러니까 6억에서 12억을 할 경우에도 그 구간에서 얼마나 부담하는지 이게 정말
어떻게 뭐 불합리한 정말 측면이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저는 그냥 쉽게 결정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공론화해서 정말 서울 시민들이 한강변에다 60층 다 지차 이렇게 하면 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 그냥 주민투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앞으로 그게 사회적인 공론화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차분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지금 너무 이 기조와 방향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저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힘들다. 그만할까요? 손영길 의원님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LTV나 DTI를 50%까지 완화해 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정책이란 말도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안 하는 필요가 하지만 90%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만 90%까지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동산 얘기만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 이후에 이번 새로운 리더십을 뽑을 때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친문 책임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친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우리 당내에는 그런 친문, 비문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책임론을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지도부가 사퇴를 일단 했지 않습니까? 또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그런 민심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반성하고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저희가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방향성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기자님 한 분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또 노동 분야 또 워낙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좀 천착형을 하는데 정당 대표면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노동정책 하면은 이제 비정규직화, 정규직화 또 이런 게 국민들한테 떠오르는데 또 의원님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또 대기업 정규직의 양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 정책에 있어서 좀 변화나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과제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 2천만 명 정도의 고용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10%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에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40%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때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좀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꿔서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임금을 한 3년이나 5년 정도 좀 자제하고 그런 재원을 기업과 정부가 좀 더 더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 40%의 임금을 60이나 70%로 좀 올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실 굉장히 좀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집권 초기에 16.4% 대폭 올렸는데 그게 1년 한 달에 14만 원씩 1년에 168만 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분들은 168만 원 가지고 내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대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짜리를 3%만 올려도 3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또 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어떤 부의 편중 이런 것들도 해결하면서 임금 문제도 또 노동자까지도 참여해서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당대표가 되는 그 문제를 이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집권을 하면 그 이후에도 좀 반드시 철원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